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경제수학. 저번에 좀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조금 더 제가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제수학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상세하게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권리의 묶음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뭐 권리의 이 소유권에 대한 권리의 좀 종류로는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권리라든지 자신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어떤 그 방해하는 것을 막는 권리, 또 판매할 수도 있는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유권에서는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보호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소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판매한다는 거죠. 판매를 해서 그러니까 생산을 한다는 말은 내가 어떤 걸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광물을 예를 들어 이제 채취해냈다. 예, 이게 이 생산을 하면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내가 어떤 거를 구입해서 소비하면서도 소유권을 갖다가 가져가게 되죠. 절대적으로는 우리 소유권이 보호받지는 못하는 거죠. A의 소유권을 갖다가 이렇게 무한정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그 B의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A의 소유권은 B의 소유권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지금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에서 또 우리가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소유권이 충돌하는 상황을 우리는 외부성 이렇게 부릅니다. 경제수학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농부가 뿌린 농약으로 저번에 이야기한 거죠. 인접한 토지가 오염이 되면 농부가 외부성을 유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목동이 키우는 양이 농부의 토지를 갖다가 침범하면 이것 또한 외부성의 외부성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외부성이 발생하는 이유인데요. 소유권이 지금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효율성이 지금 발생하는 거죠. 소유권을 넘긴 사람이 합법적인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법의 보호를 또 받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위축되고 생산의 유인이 저하되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는 과잉 소비가 유발되기도 하죠. 대표적인 예가 공유 자원이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권리에 대해서 좀 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좀 한다면 우리는 경제적 권리와 법적 권리 이렇게 우리가 한번 나눠 볼 수 있는 거죠. 경제적 그 권리에서는 생산하는 기능, 즉 그 재화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호하는 기능은 만들어진 재화를 갖다가 잘 지키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말하는 거죠. 이에 해당하는 것이 거의 경제적 권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부는 생산에 일부는 그 보호에 특화되는 것이 좀 효율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보호 대상이 되는 경제적 권리의 양과 보호 수준이 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재화의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추상적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체 큰 틀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보호 수준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법적 권리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호하는 기능이 요즘에는 좀 분업화가 지금 되죠. 그러다 보면 거래가 지금 발생하고 거래 과정에서 법적 권리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권리 보호의 비교 우위가 일반적으로 지금 있는 개인이나 집단 경우에는 그 가치가 증대하죠. 그래서 우리
특허 같은 경우가 또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걸 내는 이유가 있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부당하게 잃을 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자, 법적 권리인데요. 국가가 인정하고 보호하는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고 설정하는 행위의 바탕에 경제적 유인이 있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A가 황무지를 개간해서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적 권리 유무에 따라가 법적 권리 있으면 경제적 권리도 보호되는 데 반해서 법적 권리가 없으면 경제적 권리까지도 박탈되는 상황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법적 권리에서는 특정한 재화 가격이 이게 상승한다고 하여서 법적 권리 설정할 요인이 커진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양을 키우는 목동이 있는데 양의 가치가 100원이고 도난 방지 장치를 만약에 이렇게 딱 20원짜리를 했다. 도둑은 5원 비용으로 10원 가치의 양을 훔쳤다면 주인의 효용은 100원에서 20원 빼고 그리고 또 이게 도둑한테 도둑 맞을 수도 있게 10원을 빼면 70원이 되잖아요. 근데 도둑의 효용은 5원에서 10원을 빼면 실제로는 5원이 되죠. 물론 여기에 도둑이 현재 시가적 가치까지 계산한다면 상당히 이게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뭐 경찰서에 잡혀갈 수도 있고 지금은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도둑들이 남발한 거죠. 요즘에는 도둑의 효용도 고려해 본다면 이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권리 설정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그래서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이라든지 중재, 합의가 들어가죠. 그때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결과가 비용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게 소유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철학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투자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여러분들 어떤 것을 소유한다 이 말은요, 달리 말하자면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면은 어떤 걸 내가 갖고 가지면 행복하다 이런 거겠죠. 그 투자 차원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다 보면, 정답을 투자라고 하는 걸 정답을 맞추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확률에 대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미래에 대한 가치잖아요. 우리는 투자는. 그래서 우리는 좀 자주 시도를 하고 확률 게임에서는 실패도 전략의 일부가 될 수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은 거대한 행운으로 전진하는데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에 보통 이렇게 매몰되어 있죠. 그래서 진정한 철학자는 철학하기 위해서 철학하는 게 아니고 자기 문제를 추구하다가 철학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경제 수학에서 소유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